이야기 속으로 떠나시기 전에 혹은 이야기가 끝난 후에 여운 속에서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지친 하루의 끝에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따뜻한 쉼터가 되고자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저에게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모여 이 밤의 고요함을 채우는 더 많은 힐링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의 사계절은 저마다의 빛깔로 선명했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자 이진사의 때, 묵향제 이 가을은 유난히 깊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긴 감나무는 주홍빛 열매를 넉넉히 매달았고 처마 밑에 매달린 말은 옥수수 다발이 가을바람에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이 묵향제에는 귀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서연 디르이젠. 서연이라는 이름처럼 그녀는 가문의 상서로운 존재였습니다. 아비인 이 진사를 닮아 총명함이 비할 데 없었고 그 성정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할 만큼 고닫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총명함이나 고듬이 아닌 시용이었습니다. 서연은 감상에 젖어 시를 읊기보다 그 시가 쓰인 종이가 몇 번의 붓질을 견디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볕이 잘 드는 날이면 아버지의 서고에 틀어박혀 낡은 책들의 먼지를 털어내곤 했습니다. 책벌레가 슬지 않도록 책장을 정돈하고 습기를 막기 위해 종이 사이사이에 말린 약숙을 끼워 넣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분류해야 할 거대한 서고와도 같았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붓을 놓으며 다정히 불렀습니다. 가을밤이 깊었으니 저 달을 보며 시 한 수 읊어보지 않으련. 서연은 창밖에 휘영청 밝은 달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보며 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지, 달은 아름다우나 저 빛의 의지에 밤늦도록 길쌈을 하는 안악들의 손이 시릴까 염려됩니다. 내일은 시장에 들러 실을 감을 때 손가락에 끼우는 골무를 몇 개 더 사다 나누어 주어야겠습니다. 아버지는 껄껄 웃었습니다. 내 딸이지만 정녕 무정한 데가 있구나. 하지만 그 무정함이 너를 지켜줄 게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정함, 즉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자신을 지켜줄 가장 큰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화롭던 묵향제의 가을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늦가을 역병이 도는 것을 막기 위한 구휼미 관리 문제로 조정이 시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백성을 위한 원칙을 고수했고 이는 곧 누군가의 이익을 가로막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새벽 묵향제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낯선 이들이 아버지를 끌고 갔습니다. 죄명은 구휼미 횡령이라는 아버지와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습니다. 서연이 손을 쓸 틈도 없이 아버지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고 가문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병약한 어머니에게는 유배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유배지는 한양에서 천리는
좋게 떨어진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계룡산 자락의 작은 마을 산채 산사였습니다. 한양을 떠나던 날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사치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묵향제를 떠나기 전 단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고에서 가장 낮고 두꺼운 책 3권을 품에 챙겼습니다. 하나는 병증과 약초에 대해 기록한 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사계절의 절기와 농사짓는 법을 다룬 농서였으며, 마지막 하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철학서였습니다. 그녀를 따르던 유일한 몸종이었던 보기의 손자가 그 짐을 들었습니다. 보기네 집안은 대대로 이 진사댁의 서고를 관리해온 충직한 이들이었습니다. 산채 마을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수레 하나에 어머니와 단출한 짐을 싣고 서연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이면 호롱불 밑에서 그 3권의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닥쳐올 현실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산채 마을은 이름처럼 산나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인 초가집 몇 채가 전부였고,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인 서연의 가족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초가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바람이 드는 헛간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충격으로 인해 가뜩이나 병약했던 어머니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품에 지니고 온 의서를 펼쳤습니다. 책에 적힌 대로 약초를 캐러 계룡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산을 헤매며 약초를 구해 다녔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다 내 탓이다. 너처럼 귀한 아이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녀는 이성적으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서의 지식만으로는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밤, 어머니는 서연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보기의 손자가 묵묵히 그녀를 도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양에 총명했던 대갓집 교수는 이제 낯선 산골 마을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멍하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호지를 울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방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3권의 책이 들어왔습니다. 의서, 농서, 그리고 철학서. 그녀는 철학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책은 고요함 속에서 힘을 기르라 징종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힘을 기르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특유의 이성적인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하고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녀를 버렸고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그렇다면 나에게서 시간을 빼앗아 간다면 나 또한 시간을 뛰어넘으면 된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계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초를 캐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산의 가장 깊은 곳,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눈보라가 얕아지고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이끼 낀 바위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유굴 목유구, 꿈속에서 논이는 동굴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령스러운 곳이라 하여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아늑했고 바깥에 매서운 바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굴 깊은 곳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가여운 아이야. 동굴 안쪽에 빛나는 이끼 사이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산신인지 도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구하러 왔습니다. 노인은 흥미롭다는 듯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것을 어찌 구한단 말이냐. 서연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더 많은 지식과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잠들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에게 잠을 주십시오. 아주 긴 잠을. 세상의 시간이 저를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잠든 동안 저는 제가 가진 이 책들의 지식을 완벽하게 익힐 것입니다. 의술, 농사, 그리고 철학을 꿈속에서 수백, 수천 번을 연마할 것입니다. 이것이 서연이 내린 실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억울함에 울부짖거나 복수를 다짐하는 대신 그녀는 전략적 후퇴를 택한 것입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실로 기이한 아이로다. 운명에 순응하는 대신 운명을 이용하려 하는구나. 좋다. 네, 너에게 약조를 하나 주겠다. 노인은 손을 들어 동굴벽을 가리켰습니다. 이 몽유굴은 본디 그런 힘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 잠들면 너의 시간은 멈출 것이다. 너는 늙지도 병들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꿈속에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 의술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치를 깨우칠 수도 있다.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너는 100년의 잠을 자야 한다. 100년 후 네가 깨어났을 때 세상은 네가 알던 세상이 아닐 것이다. 네가 사랑했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너는 완벽한 이방인이 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100년.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의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00년 후에 제가 지금의 저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너의 그 실용이 마음에 드는구나. 여기 이 동굴 가장 안쪽에 네가 누울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편히 눕거라. 서연은 동굴을 나오기 전 노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100년 후에 깨어나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그것은 내 몫이다. 하지만 정 걱정된다면 너를 기억해줄 증인 하나쯤은 두는 것도 좋겠지. 서연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유일하게 돌봐주었던 보기의 손자 청년 강만식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3권의 책과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비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아주 긴 잠을 잘 것이네. 100년 후에 깨어날 걸세. 만식은 그 말을 믿지 못했지만 서연의 눈이 너무나도 진지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의 집안은 대대로 우리 가문의 서구를 지켜주었네.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겠네. 100년 후 오늘 저 계룡산 몽유굴로 와서 나를 깨워주게.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 책들과 비녀를 태워주게. 그리고 만약 자네가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한다면 자네의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의 아들에게 이 약조를 전해주게. 만식은 무릎을 꿇고 그 책과 비녀를 받았습니다. 소인, 목숨을 걸고 약조를 지키겠습니다. 아씨,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몽유굴로 돌아왔습니다. 굴안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서연은 동굴 가장 안쪽 이끼가 푹신하게 깔린 평평한 바위 위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양의 묵향제를, 다정했던 아버지를, 그리고 병약했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 꿈속에서 익혀야 할 의서의 첫 구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장은 만물의 근원이며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낡은 서구의 종이 냄새와 묵향이 코끝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동굴 안의 차가운 정적이 자장가처럼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고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 10년, 50년. 밖의 세상에서는 마을이 생기고 사라지고 왕조가 바뀌었지만 몽유굴 안의 시간은 고요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저 서연의 깊고 고른 숨소리만이 100년의 세월을 묵묵히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몽유굴 무유굴의 입구를 감싸고 흘러갔습니다. 계룡산의 봄이 100번 피고 졌습니다. 서연이 잠든 굴 앞을 지키던 어린 잣나무는 이제 구름을 뚫을 듯한 거목이 되었습니다. 산채 마을도 변했습니다. 지프로 이영을 엮던 초가집 지붕 사이로 벼태에 잘 구운 검은 기와 지붕이 드문드문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밭을 갈고 산나무를 캐고 계절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옷차림은 조금 더 세련되어졌고 말투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산채 마을에는 강민준이라는 과묵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기, 흙과 불을 다루는 가마터, 옆에 붙은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었습니다. 민주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그릇들은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빚은 찻잔은 쥐었을 때 손바닥에 꼭 들어맞는 온기가 있었고 그가 만든 항아리는 어떤 음식을 담아도 신선하게 보관해 주었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기이한 유언이 있었습니다. 100년 후 약조의 날이 되거든 조상님을 모시던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라.
계룡산 몽유굴에 정화수 깨끗한 물 한 그릇과 떡 한 접시를 올리고 만약 잠에서 깨어난 이가 있거든 그분을 집으로 모셔라. 그 유언은 그의 고조 할아버지 강만식 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언과 함께 낡은 책 3권과 빛바랜 옥비녀 하나가 가보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민주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100년을 잠자는 사람이라니. 그저 조상님이 젊은 시절 겪은 기이한 꿈 이야기려니 혹은 공경에 처한 누군가를 도우라는 은유적인 가르침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효심이 깊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전설이라 치부할지언정 조상 대대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약조의 날이라 전해지는 그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서연이 잠든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겨울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이른 새벽 정갈하게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새벽 이슬을 받아 모아둔 정화수를 조심스레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갓 쪄낸 백설기 한 접시를 작은 소반에 받쳐 들고 그는 묵묵히 계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피어났습니다. 몽유굴은 마을 사람들이 신령이 논의는 곳지라 하여 여전히 금기시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어릴 적부터 익숙하게 오르내리던 길을 따라 굴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조상님의 약조이니 지킬 뿐입니다. 그는 덤덤하게 굴 입구에 평평한 바위 위에 소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갖춰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훗! 아주 가늘고 메마른 숨소리. 민주는 번개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굴 안쪽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 서연은 아주 깊은 물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듯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100년? 그녀에게는 그저 하룻밤의 꿈과도 같았지만 머릿속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명징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수천 번 병자를 진맥했고 수만 번 흉년의 땅을 일궜으며 헤아릴 수 없는 밤을 철학자들과 토론하며 보냈습니다. 그녀의 눈은 100년 전의 맑음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깊이는 10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몸은 낯설었습니다. 마치 오래 사용하지 않은 기계처럼 삐걱거렸지만 이내 그녀의 의지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100년 전 입었던 옷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스러졌지만 신기하게도 그녀의 피부는 잠들기 전과 똑같았습니다. 동굴 밖에서 미약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약조의 날.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빛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주쳤습니다. 민주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여인은 전설 속의 모습, 가보로 내려오는 초상화 속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그 눈빛만은 세상의 모든 시간을 지켜본 늙은 소나무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00년 만에 마주한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굴 입구에 놓인 소반과 그 앞에 얼어붙은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100년 만에 내는 목소리는 몹시 잠겨 있었습니다.
약조를 지키러 오셨소. 그 목소리에 민주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전설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정화수 그릇을 놓쳤습니다. 쨍그랑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겨울산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100년의 시간을 깨우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혹시 이서연 낭자이십니까? 조상님이 남긴 유언에 적힌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굴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100년 만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100년 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고 하지만 알 수 없는 낯선 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솔 향기와 저 아래에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무언가 타는 냄새. 그녀는 굴 앞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을이 낯설었습니다. 분명 산채 마을이 맞는데 집들의 위치가 조금씩 달랐고 100년 전에는 없던 길들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현기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100년의 지식은 머릿속에 있었지만 100년의 공백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옆에 있던 잣나무를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주는 얼어붙었던 몸을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전설 속의 인물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보다 그저 눈앞에 창백한 여인에 대한 연민을 먼저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비틀거리는 서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바람이 찹니다. 낭자의 신호는 잘 모르오나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 또한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민주는 앞서 걸으며 험한 길을 골라 디뎠고 서연은 그의 두루마기에 남은 온기를 느끼며 낯선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민준의 집은 흙냄새와 장작 냄새가 배어있는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하고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흐른 방 안.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방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이 따뜻한 온기만큼은 10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작은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날이 추우니 먼저 몸을 녹이십시오. 서연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단단한 도공의 솜씨가 느껴지는 질그릇이었습니다. 잔을 통해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팔목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향기, 생강차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10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만 같던 가슴속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100년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잔의 따뜻한 차가 그녀를 현실로 붙잡아매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앉아 그녀가 차를 다 마시기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약조를 지켜주셔서. 민주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백년의 약조. 저는 그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보로 전해진 낭자의 초상화와 똑같으십니다. 그는 방 한쪽에 궤를 열어 낡았지만 소중하게 보관된 책 3권과 옥비녀를 꺼내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책과 어머니의 비녀를 말없이 쓰다듬었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정성껏 관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잠들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혼란스러운 여인이 기댈 수 있는 시간을 묵묵히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일단 쉬십시오. 민준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100년을 기다린 약조이니 하루쯤 더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서연은 손안에 따뜻한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춥고 낯선 세상이었지만 적어도 이 방 안, 이 생강차 한 잔의 온기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에 스며들고 밤 공기가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100년 만에 현실에서의 깊고 고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을 깨운 것은 낯선 지붕에 석가래를 비추는 아침 햇살도 밖에서 들려오는 장작 패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수한 밤 냄새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어 갓 지은 쌀밥 냄새, 그리고 짭조름하게 끓여낸 시래기국 냄새, 100년 만에 맡아보는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득 찬 의서와 농서의 지식은 이 단순하고도 근원적인 삶의 향기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내어준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민준은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흙을 이기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눈빛이 따뜻한 노파라가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을 보더니 놀라거나 경계하는 기색 없이 그저 주름진 눈을 곱게 접어 웃었습니다. 일어났는가 아가씨? 어젯밤엔 잠자리가 편했는지 모르겠네. 낯선 곳이라 뒤척였을 터인데. 민주는 이미 할머니에게 먼 길에서 온 손님이라고만 둘러대 놓은 듯 했습니다. 민준이 이놈은 원래 말수가 적으니 답답해도 이해하시게 어서 이리 와서 아침 욕이라도 하게. 할머니는 서연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먼저 건넸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 그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를 끼쳤습니다, 할머님. 편히 쉬었습니다. 폐는 무슨? 할머니는 소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집에 깃드는 건 당연한 이치지. 그나저나 아가씨는 참 곱기도 한데 안색이 종이처럼 하얘. 어서 이거라도 들게.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현미가 섞인 밥, 시래기국, 그리고 무장아찌 몇 조각. 서연은 100년 만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맴도는 감각이 생경했지만 따뜻한 국물이 속을 적시자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혹시 집에 있는가? 마을 안악이었습니다. 그녀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등에 업은 아이를 거의 내던지다시피 민준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복동이가 어젯밤부터 불덩이더니 이젠 숨도 제대로 못 쉬네. 의원한테 가기엔 너무 늦었고. 민준아,
네가 약초를 좀 안다지 않느냐? 좀 받아오. 민주는 흙 묻은 손을 닦으며 당황한 기색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그저 도공일 뿐, 약초는 할머니의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시고. 저는 아이는 붉은 반점이 온몸에 돋아 있었고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밥을 먹던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밥상에서 일어나 아이를 업고 온 안악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이리 주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안악은 망설이다가 서연의 깊고 고요한 눈빛에 압도되어 아이를 넘겼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백년의 꿈속에서 수천 번 되풀이했던 것처럼 아이의 손목에 세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맥이 가늘고 마르다 멱사이소. 피부에 열이 있고 붉은 반점이 돋았다. 이는 필시 홍여공이다. 숨소리가 거친 것은 폐에 열이 찬 것. 머릿속에 있던 지식이 눈앞의 생명과 만나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서연이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집에 말린 칡뿌리와 박하가 있습니까?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있지. 감기 기운 있을 때 다려 먹으려고 뒤뜰에 말려둔 게 있네. 그것을 한 줌씩 진하게 다려주십시오. 그리고 민준 씨. 그녀는 처음으로 민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가운 물수건과 혹시 집에 꿀이 있다면 조금 가져다 주십시오. 민준과 할머니는 홀린 듯 움직였습니다. 민준은 곧바로 우물가로 달려가 찬물을 길어왔고 할머니는 부엌에서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민준이 가져온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와 목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백년의 연륜을 담은 듯 침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달인 약초물을 가져왔습니다. 칡뿌리와 박하의 맑은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이가 약을 삼키기 힘들 것입니다. 꿀을 조금 타서 식힌 뒤 숟가락으로 조금씩 입술을 적셔주십시오. 반점은 억지로 닦아내지 마시고 열이 내릴 때까지 물수건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아이의 어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연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 한구석에 앉아 자신이 가져왔던 낡은 의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해당 부분을 짚어 아이 어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입니다. 아이는 열이 심해 잠시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약을 먹고 땀을 흠뻑 내면 열은 곧 내릴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책에 적힌 명확한 글귀는 아이 어미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초, 물을 조금씩 받아 먹고 땀을 흠뻑 흘린 아이가 가늘게 눈을 뜨고 물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열은 거짓말처럼 내리기 시작했고 붉은 반점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아이의 어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고맙습니다. 죽어가던 내 새끼를. 서연은 묵묵히 그녀가 잡은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년의 꿈속에서 그녀는 수많은 가상의 병자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실제 생명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열기, 거친 숨소리, 그리고 살아났을 때의 그 벅찬 기쁨. 책 속의 지식은 차가웠지만 현실의 생명은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이 가마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났습니다. 서연은 불빛이 비치는 민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그녀에게 마른 집단을 내밀었습니다. 불쏘시개를 더 넣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집단을 받아 불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불꽃이 타닥 소리를 내며 집단을 삼켰습니다. 신기합니다. 서연이 불꽃을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책으로만 알던 것들이 오늘 처음으로 진짜가 되었습니다. 민준은 대답 대신 흙이 묻은 손으로 감아 옆에 있던 작은 찻잔 하나를 집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신이 빚담한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찻잔이었습니다. 이것은 흙입니다. 민준이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흙이지요. 하지만 불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제 손길을 만나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데워줄 그릇이 됩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낭자의 지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책 속에 잠들어 있던 것이 오늘 한 생명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손안에 축축하고 차가운 흙덩이 찻잔의 형태를 하늘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100년 전 한양의 선비들이 가졌던 현학적인 지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흙을 빚어 생명을 불어넣는 따뜻한 암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100년의 지식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지식은 바로 이 흙냄새 나는 현실, 따뜻한 사람의 온기와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그녀는 손안의 흙덩이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100년 전에 실용적이고 이성적이었던 대갓집 규수 이서연은 오늘 밤 비로소 산채마을의 흙냄새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에 스며들고 아궁이에 불이 타는 소리가 고요히 밤을 채웠습니다. 복동이의 병이 씻은 듯 낮자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산채마을에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 며칠간 마을 사람들은 민준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삶은 감자를 혹은 갓 단 푸성귀를 한 줌 들고 왔습니다. 복동 어멈이 아씨 덕에 자식을 살렸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더이다. 이건 별건 아니고 밭에서 캔 것인데. 서연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의 아픈 곳을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십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 더 시리시지요. 아주머니는 안색이 누렇습니다. 속이 자주 쓰리신 게 아닙니까? 그녀의 진단은 100년의 지식이 담긴 만큼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약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채 마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질경이나 쑥, 민들레 같은 풀들의 효능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다려 드시고 저것은 찧어 바르십시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녀의 말을 따랐고 신기하게도 고질병처럼 달고 살던 통증들이 하나둘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집 한편에 작은 약방 여판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를 받아간 사람들에게
뒷산에 그 약초 씨앗을 다시 심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고마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 그것은 서서히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참으로 용하긴 한데 무섭지 않나?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이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네. 그 아씨는 밥도 잘 먹지 않고 웃지도 않지 않나. 게다가 어찌 그리 젊고 고운지 꼭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서연은 100년의 잠에서 깨어난 후유증으로 여전히 많은 음식을 먹지 못했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신비롭다 못해 기이하게 비쳤습니다. 게다가 민준이네 갑오로 내려오는 그 초상화 속 여인이랑 똑 닮았다지 뭔가. 100년 묵은 여인이라니. 쉿, 누가 듣겠네. 아무튼 좋은 게 좋은 거라지만 너무 신통한 것도 탈이야. 의심의 씨앗은 봄 가뭄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해 봄 유난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눈마저 금방 녹아버렸고 맑은 날만 하염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던 작은 시냇물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밭은 바싹 말라 먼지만 풀풀 날렸습니다. 이제 막 심은 씨앗들이 타들어 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속에서 두려움은 구체적인 원망이 되어 서연을 향했습니다. 모든 게 그 아씨가 마을에 들어온 뒤부터야. 마을 촌장이 주관한 기우제마저 아무런 효험이 없자 한 장정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늘이 노하신 게 틀림없어. 마을의 이방인이 그것도 저렇게 정체 모를 여인이 들어왔으니. 그 말은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속으로 품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흙을 이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성난 사람들은 말로 막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할머니, 물로 막아야지. 불은 물로 끄고 가뭄도 물로 끄는 법이다. 할머니는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서연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을 원망하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는 대신 자신이 100년 전에 읽었던 농서를 들고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촛불 아래에서 낡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100년 전 산채 마을의 지도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유배 오기 전 이곳의 지리를 연구하며 그려둔 것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서연이 지도의 한 지점, 계룡산 중턱의 깊은 골짜기를 가리켰습니다. 아버님의 기록에 의하면 이곳은 겉보기엔 마른 골짜기지만 땅 밑으로 계룡산의 물줄기가 흐르는 복류천부류산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물줄기지요. 민주는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지금은 잡목만 우거진 아무도 찾지 않는 골짜기였습니다. 이 물줄기를 마을로 끌어와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서연과 민주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두 사람은 묵묵히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가리킨 지점은 단단한 안방과 마른 흙뿐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바위 틈 아래에 분명 물이 있습니다. 서연은 책에서 읽은 지식대로 물줄기의 방향을 계산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가리킨 곳을 곡괭이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마른 땅을 울리는 둔탁한 소리만이 고요한 산을 채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맺혔습니다. 서연은 그런 그의 손을 100년의 지식으로 치료했습니다. 밤이면 약초를 찧어 붙여주고 낮이면 함께 흙을 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했고 어떤 이는 불안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러다 산신령님 노하시면 어쩌려고. 사흘째 되던 날 정오, 민준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 곡괭이를 내리쳤을 때였습니다. 콰지! 단단하던 안반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쏴! 바위 틈에서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샘물이 바싹 마른 골짜기 땅을 적시며 솟아올랐습니다. 서연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솟아오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흙냄새와 물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물이다. 정말 물이 났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몇몇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물줄기는 아직 약했고 마을까지 내려가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새고 있습니다. 서연이 마른 흙바닥으로 스며드는 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마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빚어두었던 불에 구웠지만 미처 유약을 바르지 못한 초벌구이 도자기 질그릇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단단한 질그릇 항아리들의 밑동을 깨뜨려 그것들을 파이프처럼 잇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기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흙으로 서연의 지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흙을 이겨 관을 빚고 불에 구워냈습니다. 100년 전의 지식복류천과 현재의 기술도관이 만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삽을 들고 민준과 서연을 도왔습니다. 물기를 파고 민준이 만든 도관을 함께 묻었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 산채 마을의 메마른 논바닥으로 계룡산의 맑은 샘물이 도관을 타고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싸! 시원한 물줄기가 마른 논을 적시는 소리. 그것은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환호했고 노인들은 논두렁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연을 기이한 여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흙과 물이 묻은 서연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서연은 말없이 그들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집마당.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오랜만에 구름이 끼어 곧 비가 올 듯했습니다. 손은 괜찮으십니까?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민주는 붕대가 감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공에게 이 정도 상처는 일상입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없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흙투성이가 된 채 샘물 앞에서 미소 짓던 그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낭자께서 흙탕물을 뒤집어 쓰신 모습이
오늘 처음으로 사람다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대답 대신 손에 묻은 마른 흙을 털어냈습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100년의 공백이 오늘 그 시원한 샘물 소리와 함께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의 돌을 적신 것은 결국 한 줄기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물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지친 하루의 끝에서 평화로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뭄을 이겨낸 샘물은 산채 마을의 밭만 적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연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굳어있던 마음의 땅 또한 부드럽게 적셔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비한 여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자 서연과 민준의 시간도 고요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약방에서 사람들을 돌보거나 100년 전의 농서를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더 나은 농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쌀겨와 재를 섞어 거름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밭둑에 콩을 심어 땅을 기름지게 하는 법을 일러 주었습니다. 민주는 가마터에서 흙을 빚었습니다. 그는 가뭄을 이겨낸 물길을 위해 만들었던 도관에서 영감을 얻어 더 단단하고 실용적인 생활 그릇들을 빚어내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 두 사람의 시간은 호롱불이 켜진 민준의 집 마루에서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처럼 되었습니다. 민준의 할머니가 안방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 무렵이면 서연은 자신이 말린 약초들을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달빛이 스며드는 창호지 문에 기대 앉아 약초를 빻거나 종류별로 묶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쌉싸름한 약초 향기가 밤 공기 속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루 저편에서는 민준이 물레를 돌렸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흙이 돌아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낮에 미쳐 다 빚지 못한 그릇에 매무새를 다듬거나 새로운 흙을 이겼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흙의 빛깔이 유난히 붉어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는 물레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산 저편에 흙을 섞었기 때문입니다. 그곳 흙은 불을 만나면 더 단단해지죠. 때로는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 풀은 향이 참 맑습니다. 그러면 서연은 약초를 묶던 손을 잠시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박하입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지친 속을 달래주는 약초이지요. 그들의 대화는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100년의 꿈속에서 무수한 지식을 쌓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흙의 온기처럼 따뜻하고 말없는 위로를 배웠습니다. 민준은 흙과 불 외에는 마음을 두지 못하는 과묵한 사내였지만 서연의 곁에서 자신의 솜씨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음을 넘어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채 마을에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서늘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휘영청 밝은 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계룡산에서 캔 희귀한 약초들을 갈무리하느라 평소보다 늦게까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역시 며칠째 공을 들이던 무언가를 완성하느라 물레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르륵 물레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민준이 젖은 손을 닦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완성된 듯한 작고 단아한 백자 화병화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민주는 쑥스러운 듯 투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릴까 합니다. 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화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빚던 투박한 질그릇과는 전혀 다른 맑고 깨끗한 백자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표면에는 가느다란 음각으로 사철 푸른 소나무 한 그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00년 전 서연이 몽유굴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굴 앞에 그 소나무를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병에 새겨진 소나무 가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 보았습니다. 소나무는 민준처럼 묵묵하고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흙을 닮아 말은 없지만 이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도공의 말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이성으로만 움직이던 그녀의 심장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천천히 뛰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화병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주는 물레를 돌리다 손목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간 무리하게 흙을 이긴 탓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손을 주무르며 쉬고 있을 때 서연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곱게 수놓인 작은 주머니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 그녀가 내민 것은 남색 비단에 소박한 들국화가 수놓인 약초 주머니였습니다. 민준이 받아들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뭉근한 약초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안에는 손목에 통증을 주는 약초들을 덮어서 넣었습니다. 서연이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일하실 때 손목에 차고 계시면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민주는 약초 주머니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목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이것 또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솜씨 좋은 물건은 못 만들지만 당신의 아픔을 돌보고 당신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지식으로 사람을 살리던 실용적인 여인의 가장 따뜻한 고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호롱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아무도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영원하자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달빛 아래 나눈 화병과 약초 주머니 속에는 그 어떤 맹세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분히 가라앉고 흙냄새와 약초 향기가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산채 마을의 시간은 이제 서연과 민준을 중심으로 다시 짜이는 듯 했습니다. 100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낯선 땅에 뿌리내린 지혜는 묵묵히 흙을 빚던 도공의 따뜻한 손길을 만나 비로소 활짝 피어났습니다. 마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서연의 실용적인 지식은 산채 마을 사람들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민준의 집 한편에 마련되었던 임시 약방은 이제 마을 한가운데 샘물터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지어 올린 작고 단정한 초가였습니다.
산채 약방아 산차 역방이라는 소박한 현판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파도 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감기 기운이 돌면 을의 약방으로 달려와 서연이 주는 달콤한 감초물을 받아 마셨고, 노인들은 비가 오기 전 무릎에 바를 약초 반죽을 얻어갔습니다. 서연은 그곳에서 병만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고, 흉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 묵을 쓰는 법과 칡뿌리를 저장하는 법을 안악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약방은 곧 마을의 사랑방이자 서당이 되었습니다. 민준의 가마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투박한 질그릇만 빚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100년 전의 기억 속에서 그려준 한양의 선비들이 아끼던 맑은 백자의 형태를 그의 솜씨로 재현해냈습니다. 그는 산채 마을의 붉은 흙과 계룡산 깊은 곳에서 길어온 흰 흑백돌 섞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그릇은 질그릇의 단단함과 백자의 맑음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화병에 그려주었던 소나무 문양, 그리고 들국화 문양은 산채 도요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그릇은 실용적이면서도 품위가 있었고, 곧 장터를 통해 인근 마을까지 산채 그릇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서연의 농사 지식으로 밭에 소출이 늘었고, 민준의 그릇이 팔려나가며 마을에 돈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땀 흘려 일한 뒤에 건강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친절의 기적이었습니다. 100년 전 억울하게 내쳐졌던 한 여인의 지식이 100년 후 한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 추수가 모두 끝나고 마을이 한가로워지자 민주는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을 지어야겠습니다. 서연은 약초를 널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님을 모시고 낭자께서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집 말입니다. 그의 집은 낡고 비좁았습니다. 이제는 약초와 책으로 가득 찬 서연의 방과 나날이 늘어나는 그릇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터를 골랐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면서도 약초를 말리기 좋게 볕이 잘 들고 민준이 흙을 길어오기 편하도록 시냇물이 가까운 곳, 마을 뒤편 작은 언덕배기가 낙점되었습니다. 집 짓는 일은 마을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튼튼한 주춧돌을 놓자 마을 장정들이 계룡산에서 가장 곱고 단단한 소나무를 베어와 기둥을 세웠습니다. 영차, 영차 힘을 쓰는 소리와 함께 갓 베어낸 소나무의 맑은 향기새, 나무 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서연은 집의 설계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100년의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창은 남쪽으로 크게 내어 겨울볕이 깊게 들게 하고, 북쪽으로는 작은 창을 내어 여름에 바람이 통하게 해야 합니다. 부엌은 동쪽에 두어 아침 햇살에 음식을 장만할 수 있게 하고요. 그녀는 또한 민준의 할머니를 위해 방바닥에 온기를 더 오래 가둘 수 있도록 구들장의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장정들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엮는 동안 안악들은 흙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시냇가에 찰흙에 짚을 썰어 넣고 노래를 부르며 흙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서연과 민준도 그들 틈에 끼어 함께 흙을 날랐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솜씨를 발휘해 부엌의 아궁이와 굴뚝을 빚었습니다. 불길이 가장 효율적으로 돌면서도 연기가 새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흙과 나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온기가 더해져 작지만 단단하고 아늑한 새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집 안은 흙냄새와 갓 말린 집 냄새 그리고 기둥으로 쓰인 소나무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삿날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평생 이런 환하고 따뜻한 집에서 살아보긴 처음일세. 다 아씨 덕분이고 우리 손주 덕분이지. 서연은 말없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 집의 부엌에서 처음으로 불이 지펴졌습니다. 민준이 빚은 새가마솥에 서연이 마을 사람들에게 배운 대로 밥을 안 쳤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고르고 칙 밥물이 끓어넘치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이윽고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새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쌀밥 냄새. 그것은 단순한 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냄새였고 삶의 냄새였으며 정착의 냄새였습니다. 서영과 민준 그리고 할머니는 새집의 마루에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서연은 따뜻한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100년 전 한양의 묵향제에서 먹었던 화려한 밥상보다 100년의 꿈속에서 깨달은 그 어떤 철학보다 지금 이 한 숟가락의 밥이 더 달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도 그녀를 바라보며 흙먼지가 묻은 얼굴로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새 집의 창호지에 스며들고 귀뚜라미 소리가 흙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직접 지은 집, 그 온기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더 바뀌고 산채 마을에는 더 깊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흙과 약초로 지은 새 집은 시간의 때가 묻어 더욱 아늑해졌고 민준의 가마에서는 사계절 내내 맑은 그릇들이 구워져 나왔습니다. 산채의 약방의 효험과 산채의 그릇의 단아함은 이제 산채의 마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길을 타고 전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인근 고을의 장꾼들이 산채 마을의 그릇을 얻기 위해 험한 산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릇과 함께 몸이 아픈 가족을 위해 서연의 약초를 한 줌씩 사 갔습니다. 그렇게 산채 그릇은 누군가의 밥상에 올랐고 산채의 약초는 누군가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침내 한양하에까지 닿았습니다. 계룡산 깊은 산골에 병자가 없고 굶는 이가 없는 마을이 있다더라. 그곳에 흙으로 빚은 그릇은 음식을 오래도록 상하지 않게 하고 그곳의 약초는 고질병도 낫게 한다지. 마침 한양의 조정은 100년 전의 혼란기를 지나 어질고 총명한 새 임금의 치세 아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백성의 삶을 살피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해 가을 암행어사 박영진 비밀리에 계룡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부패한 관리를 적발하는 임무도 있었지만 산채 마을의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그 비결을 배워오라는 임금의 숨겨진 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영진은 학식이 깊고 마음이 공정한 젊은 관료였습니다. 그는 남루한 선비 차림으로 산채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그가 본 첫 풍경은 여느 부유한 마을에 넘치는 곡식 더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좋아 더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샘터 옆 약방사랑방 마루에 앉아 낭낭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밭은 빈틈없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밭두렁에는 콩이 촘촘히 심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검게 탔지만 그늘이 없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는 민준의 가마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물레를 돌리고 있었고 그 옆 마루에서는 서연이 갓 딴 들국화를 덮고 있었습니다. 길손이 온데 목이 말라 물 한 잔 청할 수 있겠습니까? 민준이 말없이 찻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박영진은 그 투박하면서도 맑은 그릇에 담긴 샘물을 한숨에 들이켰습니다. 물맛이 유난히 달았습니다. 그의 눈에 마루에서 책을 읽던 아이들의 모습과 그가 마신 맑은 그릇, 그리고 약초를 덮는 서연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진은 며칠을 그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싸임을 밝히지 않고 그저 묵어가는 선비 행세를 하며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보면 볼수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쓰는 농사법 밭에 거름을 주고 물기를 내고 심지어 벼와 보리를 이모작하는 방식까지 은 자신이 책으로만 보았던 매우 선진적이지만 실현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서연이 병증에 따라 쓰는 약초의 조합과 진맥법은 당대 한양의 그 어떤 의원보다도 정교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박영진은 학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농법, 이 의술, 어디서 보았더라. 그는 자신의 짐속 깊이 간직해온 너덜너덜해진 책 한 권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100년 전 영모로 몰려 사라진 비운의 천재학자, 대학자 이진사 리신세의 미완성 유고 사본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이 진사와 학문적 교류가 있었기에 몰래 그 사본을 숨겨두고 대대로 연구해 왔습니다. 이 진사는 백성을 위한 실용적인 학문을 주장하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에 낡은 세력의 모함을 받아 쓰러져 갔습니다. 그의 모든 연구 자료는 불타 없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박영진은 그날 밤 호롱불 밑에서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주는 그들 곁에서 묵묵히 찻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씨! 박영진이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아씨의 의술과 농학은 어디서 배우셨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서연은 덕던 국화차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박영진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보가로 내려오는 낡은 책 3권이 있었습니다. 박영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 그 책의 저자가 이 진사 어른이 아니십니까? 서연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 앞에 누군가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쿵! 박영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진사가 100년 전 사람인데 그렇다면 눈앞에 이 젊은 여인은 그는 산채의 마을로 오면서 들었던 몽유굴에 잠자는 여인에 대한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이 사실임을 직감했습니다. 박영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소신, 나라의 녹을 먹는 암행어사 박영진이라 하옵니다.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아씨.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아버님의 학문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군요. 억울하게 쓰러지신 것이 아니라 이곳 산채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이토록 무성한 숲을 이루었군요.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영진은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100년 전의 억울한 사건의 진상, 그리고 그 학문이 어떻게 산채 마을에서 꽃 피었는지에 대해서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은 진노했으나 이내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달 뒤 산채 마을에 임금의 교지를 든 행렬이 당도했습니다. 그것은 100년 전 대학자 이진사의 모든 죄를 사면하고 그의 관직과 명예를 복권復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나라의 귀중한 자산으로 인정되어 이진사농서 리신시농슈라는 이름으로 편찬되어 전국에 배포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100년 만에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 것입니다. 박영진이 교지를 들고 서연의 앞에 섰습니다. 아씨,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임금께서 아씨를 한양으로 모시고 아버님의 명예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길 원하십니다. 묵향제 슈무샨도 다시 아씨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연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그저 평소처럼 그녀의 뒤편에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교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박영진을 지나쳐 마을 어귀의 황금빛으로 물든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약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민준의 묵직하고 따뜻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사님, 서연이 맑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님의 명예는 한양의 종이 기록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풍요로운 산채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저 푸른 밭과 아이들의 건강한 숨소리, 그리고 저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아버님의 꿈은 이미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돌아보며 민준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제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복수와 명예라는 무거운 짐이 그 순간 가을바람처럼 가볍게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영진은 그녀의 깊은 뜻을 깨닫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양의 고관대작이 아닌 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100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한양의 사신 스첸, 이 떠난 자리는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산채 마을 사람들은 복권 후견이니 명예니 하는 어려운 말들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연이 한양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네 이웃으로 남아주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시간은 다시금 시냇물처럼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100년 전 서연의 아버지를 모함했던 그 권세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이름은 한양에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권력은 100년의 세월 속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졌거나 조상의 악업을 부끄러워하며 숨죽여 살았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최후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내린 인간적인 복수였습니다.
그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 용서할 필요도 증오할 필요도 없이 그저 시간의 강물에 흘려보내는 것. 백년의 잠은 그녀에게 복수심이 아닌 이 거대한 망각의 힘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산채 마을에 또다시 붉은 감이 익어가는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이제 부부 후에 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혼례는 조용하고 소박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지은 팥밥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민준이 빚은 깨끗한 백자 술잔에 마을의 샘물을 담아 나누어 마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혼례보다도 단단하고 깊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흙과 약초로 함께 지은 집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서연과 민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니었지만 약방 사랑방에서 글을 배우는 마을 아이들 모두가 그들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덧 저녁 연기가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시간. 서연과 민주는 새 집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의 공기는 맑고 조금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건넨 따뜻한 숭늉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솜씨는 나날이 깊어져 이제 그의 그릇은 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툇마루 아래 마당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 서연이 몽유굴로 가져갔던 바로 그 책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너덜너덜해지고 손때가 묻었지만 그 안의 지식은 아이들의 입을 통해 낭낭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늘 천대 따, 지,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서연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민준이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100년의 꿈속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으려 했습니다. 의술, 농학, 철학. 그 지식으로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고 스스로 강해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손안에 따뜻한 숭늉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 만에 깨어나 가장 절실하게 배운 것은 책 속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불을 뗀 가마터를 묵묵히 정돈하는 민준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흙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끈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늘 따뜻한 밥을 쥐어주던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낯선 일을 받아들여준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100년의 실용적인 잠은 지식을 쌓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이성적인 마음이 이곳 산채 마을의 따뜻한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온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음을. 가장 위대한 지식은 머리가 아닌 손과 가슴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민준이 가마터 정리를 마치고 그녀의 곁에 와 앉았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투박한 손으로 서연의 어깨에 얇은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밤 공기가 찹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산채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홍빛감이 달빛을 받아 탐스럽게 빛났습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는 이제 자장가처럼 낮아졌고 마을의 집들은 하나 둘 불이 꺼지며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창호지에 스며들고 귀뚜라미 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멀리 계룡산의 능선이 짙은 먹색으로 펼쳐져 잠든 마을을 병풍처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백년의 꿈에서 깨어난 실용적인 공주는 그렇게 산채 마을의 흙냄새 속에서 가장 따뜻하고 완전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잠처럼 마을 전체가 깊고 평화로운 휴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쉼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저에게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모여 이 밤의 고요함을 채우는 더 많은 힐링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